네, 캥거루 경제연구소. 예. 아니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구독자도 또 많이 늘고. 늘었다던데? 구독자 늘고. 구독자가 근데 최근에 한 뭐 열흘 사이에 한 2,000명 가까이. 우리 와이프가 어제 깜짝 놀라면서 그래. 28만 4천 명이야 그래서 나도 깜짝 놀라. 그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는 챙기지도 않는데 우리 김인만 씨 집에서 또 챙기고 있군요. 그러니까 부다방 TV는 안 보고 이거 조회수를 체크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래서 또 저희가 지금 조회수도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이 또 꾸준하게 이제 그 조회수가 나오고 있고, 부동산도 지난번에 밸런스 게임으로 약간의 소위 말해서 하락 추세는 좀 막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도 한번 좀 저희가 한번 밸런스 게임 한번 또 시작해 보도록 하고, 야 사연도 내가 보니까 구독자들의 어떤 관심도가 높은 게 우리가 사실은 그 하이프 점수라고 있어요. 하이프 점수. 그게 한 90점인가? 뭐 이렇게 돼서 그것도 이제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런 성과가 아닌가. 근데 이제 사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이프 점수가 이제 랭킹 그래도 탑 10 안에 들려면 80만 이래야 돼요. 80만? 우린 90점? 80점. 근데 여태까지 있잖아 그거 우리는 한 번도 붙질 않았어. 근데 제가 이제 하는 것 중에서 이제 뻐꾸기도 안 붙고 조회수가 이제 그래도 한 20만 30만 나와도 안 붙고, 그리고 또 제가 하는 그 스토킹이라는 프로그램은 제일 이제 많이 붙은 게 한 22,000 하이프 점수가. 그런데 우리 거는 80점. 그게 어디야?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번도 붙은 적이 없었는데 요번에 사연편에 붙었으니까 우리가 사연은 그동안 조금 이제 약간 뒷방 늙은이처럼 조금 신경을 안 썼는데 사연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는. 더 강하게 사연을 또. 그래요. 자, 사실 있잖아요. 저희 이제 캥거루 경제연구소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주목하는 게 사실 이제 김종규가 얘기해 준 게 또 주식이 또 상승하고 가격이 또 이제 분석이 또 적절하고. 그래서 사실 캥거루 경제연구소 이제 김종효가 요즘 각광을 받는데, 그래서 김종효 보니까 무슨 김종효는 신이다 갓종효 해가지고 갓종효 됐어. 갓종효. 엄청나더만. 이거 이제 또 내려가기 시작하면 다시 다 악플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그래, 김종효도 사실 있잖아요. 김종효도 사실은 그렇게 들뜨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면 단연간의 주식 방송을 했기 때문에. 사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주식은 어쨌든 여러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지, 누가 여러분들 있잖아요 가족을 인질로 잡고 이거 안 사면 가족을 해야겠다 이런 상황 아니잖아요. 물론 저희가 있잖아요 정보는 제공하는 겁니다만, 그래서 떨어진다고 욕하고 오른다고 갓종효, 이거 사실은 갓종효는 좋아. 그리고 또 김종효 분석이 마음에 들면 갓종효는 좋은데, 그게 올라서 갓종효를 한다면 그 갓종효는 김종효가 사양한다. 이런 말씀을 좀. 맞습니다. 안 그래요? 맞습니다. 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지난번에 신세계가, 사실 신세계가 참 이게 무거운 주식인데, 지난번에 얘기한 이후로 저는 이제 이걸 담질 않았습니다만 30% 올랐어요. 네, 제가 한 19만 얼마쯤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26만 원을 돌파했어요. 네. 근데 이게 최근 이슈가 하나 나왔는데, 그러니까 오늘 나온 이슈인데, 그러니까 신세계그룹도 뭔가 조금 정리하나? 이런 뉘앙스의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온 이슈는 뭐냐면 신세계 푸드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이마트 지분이 대부분이고 계열사 지분들이 대부분이긴 해서 거래 많이 안 되는 종목인데, 이거 상장 폐지하겠다. 상패를. 네. 그러니까 개인 지분이 한 30 몇 %밖에 안 되는데 이거 그냥 대주주가 다 사서 상장 폐지하겠다. 왜요? 이게 상장되어 있어서 그렇게 거래가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자기들이 다 사서 상장 폐지를 하겠다는 이슈가 도니까 오늘 신세계 그룹주들 전반이 다 빵 올랐습니다. 상장하면 자기 개인 회사 다루는 것보다는 주주도 있고 감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복잡하니까, 그러니까는 사실은 돈 있는 진짜 회사들은 상장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 어쨌든 선배님인데 패션 회사 가방 만드는 회사 하시는 그 오너분이 계신데,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말씀이 바뀌셨는데, 옛날에 저한테 그러더라고. 자기네는 상장을 안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했더니 패션 회사는 상장을 하면 어쨌든 간에 주주들이 입김이 있고 이래가지고 패션 트렌드 이런 걸 발빠르게 맞춰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서 상장을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분도 이제 상속 이슈가 있으니까 결국은 상장을 하시기로 했나 봐. 그래서 어쨌든 업종의 특성상 상장을 안 하는 게 또 나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기업은 거래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내부 거래가 많아서 성장 이슈나 이런 것도 없다 보니까 자본 효율성을 위해서 일단 걷어들이겠다. 그래서 소액주주들한테 별로 이익도 안 되는 것을 이익을 돌려주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거 이제 이슈가 나오니까 인수하겠다고 한 이마트도 올랐고 신세계도 오르고, 그러니까 신세계 이마트 그룹으로 묶여있는 종목군들이 다 이제 근데 이제
아까 얘기 이제 궁금증인데 그 회사를 걷어들여. 그러면 걷어들이는 신세계 필두로 이제 계열사들이 오른 이유는 뭐예요? 거래 안 되는 그런 것들 다 걷어들이고 그다음에 뭐 여기 있는 부동산 자산 이런 것도 좀 팔아갖고 뭔가 어디다 투자하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아하. 어떤 기대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동안 이 그룹의 주가가 안 움직이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신세계 최근에 자산주들 엄청 뜨거든요. 네네. 내년도에 건설 드라이브 건다니까 지금 막 서초에 땅 갖고 있는 종목 막 급등하고 할인지주 같은 거 막 급등하고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네, 네. 롯데칠성 이런 것도 막 급등하고 아무래도 저기도 부동산 많은 기업인데 뭔가 구조조정에서 뭔 다른 스텝을 밟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시각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신규 매수는 일단 할 필요가 없다 이 가격에서. 아하. 아, 그다음에 신세계는 지금 이제 아직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원래 한 25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보자. 그래서 홀딩 정도는 더 가능한데 여기에서 뭐 더 신세계가 진짜 막 경천 동작에 바뀔 거라고 생각해서 뭐 신규 매수를 한다든지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통 회사를 매각해서 예를 들면 계열사를 매각해서 거기에 어쨌든 대금으로 실탄을 마련해서 우리가 이제 사업을 미래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게 있고 근데 이거는 어쨌든 간에 돈을 써서 그 회사를 걷어들여서 어쨌든 간에 자기 돈을 쓰는 거잖아. 그잖아요. 써야 되잖아요. 네. 근데 돈을 써서. 근데 그게 과연 주가 오르는 거랑 뭔 상관이냐. 나는 그게 이제 조금 궁금한 그러니까 거지. 나도 이해가 안 돼. 신세계 푸드가 갖고 있는 자산이 있겠죠. 음. 이런 자산들을 100% 자유에서 끌어안는 순간 마구 팔 수도 있고 남의 눈치 안 보고 거래 비중을 더 올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에서 자본 효율성을 깨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죠. 그 신세계 푸드가 자산주예요? 뭐 근데 저도 정확하게 뭐 재무제표를 제가 다 본 건 아니라서 근데 뭐 시장으로 알려져 있는 건 그렇게 뭐 자산주 계열 이렇게 알려져 있진 않았는데 신세계 그룹 자체의 전반적인 종목군들이 다 자산주니까 뭐 광주 신세계, 신세계 INC, 신세계 건설 뭐 다 자산주 계열이니까 아마 뭐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SK가 이제 제주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오토피아라고 있어요. 뭐 거기 이제 홍진경 씨도 산다, 뭐 김수현 씨도 산다, 뭐 이래가지고 되게 유명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빌라촌이야. 근데 이제 거기 개인 분양을 했는데 그거를 다 매집을 해가지고 SK 이제 그 최태원 씨 일가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더 어쨌든 간에 뭐 고급화해서 그룹 내에서 뭔가를 쓸 수 있게끔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그 것들을 개인들한테 다 어쨌든 가격을 주고 걷어들여서 이걸 가지고 어쨌든 개인들 눈치 안 보고 내가 뭐라도 해보겠다. 그런 것 때문에 오른다는 거면은 뭐 어쨌든 이유를 찾는다면 결국 그냥 그 정도?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시작해서 다른 쪽으로도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 근데 거고. 신세계 같은 경우는 지금 있잖아요. 어쨌든 이명희 씨 그리고 이제 정용진, 정유경인데 그 지금 계열이 이제 분리가 됐나요? 분리가 됐죠. 이제 이마트 쪽은 확실히 정영진 회장 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신세계 쪽은 정유경 쪽으로 갔고. 네, 그래서 완전히 푸드는 계열이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마트가 대주주라니까요. 이마트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정영진 회장이 가지고 가는 거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거기 이제 뭐 나머지 이제 신세계 지분은 어쨌든 이제 지분대로 이제 나눠가지겠죠. 네, 그 지분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마트가 전체적으로 다 인수하는 개인들 지분 30 몇 %를 다 인수해서 지금 가격보다 높게 쳐줘야 사람들이 팔 테니까.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신세계가 오늘 오른 건 아까 이제 그 신세계 피도 이제 정리 관련해서 오른 거고 어쨌든 신세계는 더 이상 어쨌든 그때 말씀하신 그 호재들이 다 어쨌든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사실 필요는 없다. 왜냐면 저희 그 신세계 사가지고 좀 재미를 보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께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 이제 주식은 앞으로 계속 잘 될 것 같아. 왜냐면 김종효 때문에 산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그거를 계속 김종효가 언제 신세계 얘기했지? 김종효가 삼성 얘기해가지고 매일 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드라마처럼 계속 잘 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부동산은 김인만 때문에 뭐 산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약간 앞으로 이 주식 때문에 잘 될 것 같긴 해. 김 소장도 그런 생각 하지 않아? 난 종료 특종 보려고. 그러니까. 뭐 살다가 그런 적도 있어야지. 아니 그리고 저기 사실 저도 오늘 아침에 제 뉴스를 봤는데 지금 국내에서도 AI 이제 거품론 이래서 이제 반도체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미국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미국 증시도 이제 사실 이제 변동성이 아주 크진 않은데 변동성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때요 지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국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또 나오네. 일단 오라클하고 브로드컴이라고 하는 나름 이제 규모가 있는 두 종목이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았는데도 급락을 한 이유는 오라클은 CDS라고 지금 너가 망할 확률을 측정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09년 이후로 최고치예요. 아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왜? 왜냐하면 얘네가 지금 오픈 AI랑 일하고 있는데 오픈 AI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픈 AI랑 사업은 계속 확장될 것 같은데 돈을 못 벌고 있는 거예요. 오픈 AI가 요즘 그렇더라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수익성 우려가 있는데 계속 자본 지출이 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실적 발표할 때 실적 다 좋았는데 자본 지출이 예상보다 확 늘었다는 얘기에 주가는 확 꼬라박고 그다음에 CDS는 확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벌써 몇 달 전부터 AI 버블 얘기 나왔는데 주가는 계속 신고가 가다가 계속 지표가 안 좋아질 때마다 한 번씩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반복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집으로 말하면 이런 거 아니야. 아버지가 계속 돈을 버는데 갑자기 중학교 들어간 애가 저 미국으로 유학 갈래요, 보딩 갈래요 이러면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재정 건전성이 나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일종은 돈 많이 쓴다는 건데 아. 그 부분이 네가 돈 벌기 전에 돈 많이 쓰는 게 계속 늘어나면 어떡하지라는 우려 때문에 오라클은 떨어진 거고 브로드컴은 이제 뭐 실적 자체가 뭐 매출하고 약간 순이익은 조금 예상과 다른 부분이 있었지만 실적이 나쁜 건 아니었는데 CEO라는 사람이 나와서 아 이거 AI 마진율 생각보다 안 나오네 이런 얘기를 고백으로 쏟아내면서 이제 주가가 폭락한 거죠. 경솔했구만. 근데 그게 뭐 경솔했다기보다는 그냥 현상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요즘 같은 때 얘기하면 안 되지 그 사람도. 어? 뭐 아마 기자의 그래도 질문이 말은 할 수 있지. 예, 날카로웠는지 아니면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한 건지는 며칠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이 두 종목의 급락으로 인해서 AI가 끝날 거냐 AI가 정말 버블이냐는 저는 몇 종목들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미 버블이 많이 끼어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네오클라우드 이런 그 계열의 종목군들이나 지금 뭐 트레일링으로 올해 기준으로 뭐 PR 100배 올라간 이런 종목들이 미국 시장에 막 널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은 뭐 당연히 주가 급락 있을 수 있죠. 주가가 그만큼 올랐는데 뭐 올해만 해도 뭐 3-4배 오른 종목이 많은데 당연히 뭐 최근에 뭐 한 고점에서 20-30% 빠졌다고 해서 뭐 큰일 나는 건 아닌데 그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당연히 당혹스러울 수 있겠지만 많이 오른 종목이 주가 조정받는 건 뭐 어느 정도 당연한 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는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의구심이 드는 게 이제 삼성전자하고 이제 SK 하이닉스도 이 영향을 받을 것이냐. 단기적으로는 받죠. 그러니까 당일은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오라클이 어쨌든 계속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 지출을 하면서 뭘 사냐가 핵심인 거잖아요. 엔비디아 칩 사고, 구글 칩 사고, 메모리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지출이 끊어지고 더 이상 지출 안 할게 하면 문제인데 이들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도 지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가 꺾이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4분기 실적, 내년 1분기 실적은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겁을 내는 건 뭐 하수들이 해야 되는 상황이 아, 아닌가. 하수다. 네, 지금 고수라면 더 베팅할 수 있으면 더 베팅하는 게 맞는 거고 다만 이제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자기의 이제 성향에 따라서 베팅하면 되는 거고 저는 뭐 두 종목 모두 나쁠 일이 전혀 없다. 다만 이제 이 방송 나갈 때쯤이면 뭐 저희 단독 기사가 나갔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이제 내부적으로 쓰고 있는 단독 기사는 삼성이 이제 HBM4를 엔비디아 쪽에 적극적으로 비딩하기 시작했다는 뭐 그런 기사를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는 취재를 해서 썼는데 그게 또 뭐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삼성전자에게 호재는 계속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뭐 10만 원권 아래로까지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더 실어도 된다. 다만 지금부터 실으면 목표 가격이 그렇게 높진 않겠죠. 저는 뭐 20만 원까지는 너무 무리수라고 보고 어쨌든 지금보다는 내년도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생각보다 꽤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지금 사도 늦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럴 때 이제 쪼이면 그 하수라 그러는데 저도 사실 그 HL만두가 옛날에 이제 한 1,500만 원 정도 담았을 때 그때 뭐 한 50% 가까이 올랐다가 요즘 빠졌어요. 근데 빠질 때마다 조금씩 다시 사고 있습니다. 왜냐면 HL만두의 큰 어떤 소위 말해서 가는 길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씩 이제 비중을 늘리고 있어서 그래서 쫄지 이제, 않았구나. 그래서 이제 단가는 조금 올라가서 42,000원대로. 근데 뭐 그 정도면 괜찮잖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일희일비는 사실 일희일비 하려면 그냥 집에서 그냥 애 봐요. 애 보는 게 더 힘들어. 아니, 애 보는 거야말로 진짜 일희일비잖아. 애가 귀여운 짓 하면 너무 뭐 사실 즐거웠다가 또 애가 짜증내고 그러면 또 짜증나고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주식을 그렇게 일희일비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주식 사라. 애 보는 거. 애 보는 게 더 힘들다. 나도 이렇게 이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또 그러더라고. 김구라가 또 좋은 얘기 많이 하네. 저는 이제 요걸로 이제 약간 좀 이제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 이제 김인만이 문제야. 제가? 김인만이. 날 걱정하지 마요. 사실 그래요. 옛날에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주식할 때 뭐 그럼 공부를 다 해야 되냐? 저는 그거는 무리라고 보고 자기가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경제 전반적인 것만 알면 그러면 엉뚱한 투자는 안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다가 쓱 하다가 뭐 하나 얻어 걸리면 그걸로 또 가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저 이제 사실 이제 주식하면서 이제 느낀 게 김종현 덕분에 이제 많은 걸 알았고 또 김종현 때문에 또 제가 느낀 것도 있어요. 비상장은 하면 안 된다. 비상장은 이거는 정말로 쉽지 않은 거다. 비상장 그냥 길거리 있잖아. 대학로에서 뭐 어떻게 저기 저 얼굴도 잘생기고 말이야 좀 괜찮은 친구가 있는데 춤도 잘 춰서 야 쟤다! 이러고선 쟤한테 투자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제가 이제 스타가 될 확률이 얼마나 있냐고 사실 그잖아.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방탄처럼 터지면은 그거는 아주 초대박 나는 거지. 근데 내가 그런 애들을 한 100명씩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그럼 모르는데 그게 아니잖아. 비상장은 갑종료도 망했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이제 가정료도 내가 보니까 좀 비상장으로 좀 재미를 본 적이 있어요. 그죠? 제 친구랑 같이 해서 좀 재미를 본 적은 있죠. 재미를 봤는데 나중에는 좀 웃긴 거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리스크 지고 저 혼자 해야지 그냥. 자, 그 사실 있잖아요. 사실 이제 HL 만도는 조금 빠졌어요.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만도는 왜 올랐느냐? 제가 그때 종목의 성격이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미 이벤트로 예정이 돼 있었어요. CEO가 인베스터 데이에서 아마 그런 얘기들을 쏟아낼 거다라는 예정이 이미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거 되기 한 2주 전부터 주가가 갑자기 막 폭등하기 시작한 거고 실제로 발표 나왔더니 예상했던 것만큼 나오니까 차익 매물들이 나온 거예요. 그럼 막 말씀하신 대로 만도의 방향이 바뀔 거냐? 안 바뀌죠. 현대모비스랑 HL 만도는 현대차가 정말로 그 로봇 파운드리를 하면 거기에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핵심 공급사가 될 겁니다. 그래요. 예. 자, 그러잖아요. 사실은 저기 우리가 또 이제 초반에 사실 그 JYP 그리고 또 YG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엔터주 얘기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김종효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반신반의할 때고. 그래서 이제 엔터주를 그 당시 이제 김종효도 이제 많이 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근데 엔터주가 최근에 많이 좀 급락했어요. 이건 왜 그래요? 일단 요거를 앞서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10월 달부터 제가 여기 와서 처음에 얘기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JYP. 그래, JYP 얘기했었어. 네. 그때부터 고점으로 따지면 3배 올랐어요. 그 3배 올랐다가 지금 또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그 고점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내리는 이유는 핵심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매출이 계속 늘고 있어요. JYP가요? 아니요, 다. 빅4 4개가 오케이. 매출이 다 일방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떨어지지? 그런데 수익성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난 만큼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이게 사람들이 또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 종목은 아주 싼 종목들은 아니니까 뭔가 조금만 의심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안 사기 시작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매출은 늘고 있는데 사실 여기가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회사도 아니잖아요. 기간 산업이라는 이런 데 비해서.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뭐 아티스트들은 뭐 어차피 갑자기 얘네들이 뭐 사실은 밥을 진짜 엄청 많이 먹는다든지 아니면 고가의 어떤 무슨 장신구를 해야 된다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니 근데 그러면 갑자기 이게 수익률이 이렇게 안 좋아진 이유는 뭐야? 그렇게 크게 안 좋아진 것도 아니에요. JYP 기준으로 한 27, 8 찍다가 20% 초반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이제 가장 돈 많이 벌어주는 애들. JYP 기준으로 보면 스트레이키즈, 그 다음에 트와이스, 그 다음에 하이브는 아직 그 BTS가 안 들어왔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세븐틴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7년 지나고 재계약을 하면서 다시 재계약할 때 마진 배분이 뭔가 예전만큼 당연히 달라졌구나. 강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가장 핵심 돈 벌어주는 캐시카우의 마진율이 떨어진 게 첫 번째 원인일 거고. 스트레이키즈도 사실은 재계약할 때가 됐을 거야 아마. 재계약 한 번 했어요. 이미 한 번 했고. 그래서 아마 이제 그 그래서 계약 수익률이 때문에 이제 줄었구나. 수익률이 좀 줄었다. 네, 그래서 네네네. 이번에 월드 투어 돌고 이번에 앨범 새로 냈을 때 여전히 앨범이 잘 팔립니다. 맞아요. 이번에 1위 했어요. 이번 앨범 나왔던 것도 지금 한 달 반인가 넘게 팔았는데 200 몇십만 장 팔았거든요. 그만이나?
아니, 스트레이키즈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시면 큰일 납니다. 옛날 김건모가 200만 장 팔아서 1위야 돼. 에이 참 참. 같은 얘기를 하고 앉았네 지금. 빌보드 1위 8번 한 지금 팀은 진짜요? 말이에요. 예. 빌보드 1위를 사실 근데 옛날하고 좀 개념이 좀 다른 게 옛날에는 사실은 요즘에 이제 사실 이제 실물로 구입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앨범이 또 옛날처럼 많이 내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옛날엔 CD. 요즘은 그래서 이제 앨범 차트 하면은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 진짜로 그냥 앨범 판매량 갖고 이제 주로 했었는데 요즘은 CD 판매량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스트리밍 그다음에 다운로드 뭐 이런 거 합산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 팬덤이 강한 친구들이 1위를 많이 하지. 그래서 이제 앨범을 데뷔 이래로 7장 연속이니까 1위. 8장, 이번까지. 8장인가요? 네, 그래서 그런 팀이 사실 스트레이키즈라고 스트레이 하는데 키즈가 정말 그래요? 대단하긴 한데 근데 옛날에 어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정말 대단한 거죠. 팬덤이 막강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BTS보다 지금 유명해요? BTS는 워낙 이제 덩어리가 크고 클래식하고. 친구들은 이제 뭐 어쨌든 간에 BTS를 이제 따라잡으려고 이런 여러 가지 팬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키우는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JYP가 이제는 어쨌든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많이 번 게 사실 그 전에 뭐 터진 뭐 트와이스 이런 거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 친구들이 범세계적이에요. 예. 네, 근데 트와이스도 생각보다 쏠쏠합니다. 미국에서 월드 투어 돌면서 생각보다 엄청나게 지금 이익을 끌어당기고 JYP 있으니까. 대박이네. 있지도 있잖아, 있지. 근데 있지는 생각보다 그래요? 이치는 생각보다 좀 크질 못했고 팬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시장 평가 그래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그 친구들 엠믹스. 엠믹스가 조금 터졌고 뭐 그렇게 그 돼 남자 있어요. 그룹이에요, 엠믹스. 아니 엠믹스는 여자. 뭐 일일이 언급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래요. 다 틀리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그 가장 핵심 캐시카우의 마진율이 떨어진 부분이랑 그다음에 이제 핵심 캐시카우들의 마진율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새 팀 발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돈이 많이 들어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그런 투자가 부분들에 들어갔구나. 돈이 들어가면서 그런 신규 투자 때문에 마진율이 떨어지고 이 정도는 있는 거예요. 이해해줘야지. 우리는 이제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 돼요. 주주들이 헛소리 하는 게 이해해줘야지. 아니니까. 그렇죠. 헛소리 하는 게 아니니까. 좋네. 그리고 YG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사실 이제 그 블랙핑크가 어쨌든 간에 이제 각자 어쨌든 간에 뭐 활동합니다만 블랙핑크 자체 공연이라든지 음원 이런 것들은 어쨌든 YG랑 하고 있는 거니까. 네, 2년 텀으로 계속 돌아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2년에서 3년 텀으로 월드 투어를 돌 거거든요. 근데 이번 돌고 있는데 이번 투어가 아마 상반기에 마무리되고 1월 달에 음반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음반 나오면 여기도 뭐 보통 한 3,400만 정도는 그냥 뽑아내니까 그러면 그거 생각해 보면 YG도 1분기에 실적이 다시 올라올 수 있는데 근데 YG는 최대 문제가 결국 블랙핑크가 들고 났을 때 그걸 커버해 줄 수 있는 다른 팀이 아예 없다는 거잖아요. 베이비몬스터도 생각보다 안 됐고 위너도 사실은 또 멤버 또 뭐 하면 또 리스크도 있고 뭐 그리고 위너도 또 생각만큼 또 이렇게 월드와이드는 아니고 또 이제 그 친구들도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뭐 사실 팀들이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트레저도 뭐 사람이 들락날락 거리기도 하고 트레저도 그룹이에요? 네. 그다음에 트레저도 약간 이렇게 최근에 이제 음원 이런 거 보면 약간 하향세고는 해서 일본에서 인기는 좀 있는 편이지만 사실 이제 블랙핑크 빼고는 별로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블랙핑크가 거의 월드 투어가 끝났을 때 그걸 커버해 줄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좀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엔터 쪽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안 올라갈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거 사서 또 뭐 내일부터 안 오르네 또 김정일 때문에 망쳤네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 머릿속에서 지워. 그거 뭐 언제부터 그렇게 그런 걸 신경 썼다고 그래. 그러니까는 그냥 김정은은 그냥 소나무처럼 갈 길만 가. 우리 있잖아 그렇게 일희일비하는 사람 김인만 하나로 좋게. 아니 우리가 뭐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냐고. 안 그래? 그래서 저는 엔터는 결국은 지금 4분기에는 어목게요. 원래 뭐 여기도 뭐 마지막 연말 행사 있고 그러니까 뭐 투어도 못 돌고 뭐 음반 새로 내기도 어렵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4분기가 아마 실적이 또 안 좋을 겁니다. 그러면 4분기엔 더 어목할 거예요. 근데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럴 때 사야 된다. 그래서 이런 그 어려운 시기를 또 저가 매수로 잘 버텨내면 그러면 제가 보기에 내년 1분기, 2분기에는 또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실적을 조금 빼서 여러 가지 전망 변화로 실적을 조금 빼서 JYP를 지금 실적을 내년도 실적으로 당겨서 보면 지금 PR 기준으로 14배, 15배 수준이거든요. 근데 20% 마진율을 내는 기업이 PR 15배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좀 너무 저평가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JYP가. 그래서 하이브는 BTS 돌아오면 어쨌든 대박 나긴 할 건데 주가가 싸진 않으니까 하이브는 저는 일단 2순위로 밀고 1순위로 봐야 되는 건 지금 JYP다. JYP. 네, 다시 이제 JYP를 한번 노려볼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이거 목표가는 저는 한 10만 원 정도는 달성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아하, JYP가 지금 말이죠. 3개월 제가 차트를 보니까 이제 한 8만 원 좀 뭐 중반까지 갔다가 쭉 떨어지기 시작해서 6만 원 초반에서 지금 6만 한 8천 원까지 해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 10만 원 찍고 시간외 거래에서 10만 원 찍고 쭉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6만 원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그 10만 원 찍은 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 그 JYP가 그 대통령하고 가서 회의하면서 그때 에이펙에서 중국 가서 공연할 수 있다 하고 하는 그날이에요. 그날 그 장전 거래에서 10만 원 딱 찍고 그날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쭉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 공연도 우리가 중국이랑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지만 않으면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은데 이걸 기대로 사진 마시라. 그거 말고도 내년도에 기대되는 실적만으로도 현재 지금 저평가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6만 원, 6만 8천 원 이 정도 가격에서 한 6만 한 5천 원 정도 사이에서 계속 분할 매수를 하시고 저는 목표가는 10만 원까지 가도 충분하다. 뭐 내년 SM. 상반기. SM은 왜 얘기 안 해줘요? 다 카리나. 고만고만해요. 카리나가? 카리나도 카리나가 뭐 고만고만. 고마고마해. 카리나는 대단할지 모르지만 그 팀의 성과는 지금 고만고만해요. 아 진짜? 네. 그 에스파가 성과가 별로예요? 아니 이런 팀에 비해서는 이제 월드와이드는 아니란 얘기지 아직까지는. 그런가? 나 에스파가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 음반 판매량이나 공연 모객수나 이런 걸 봤을 때 스트레이키즈하고는 같은 급은 아니에요. 그 이런 거 이제 나중에 물어봐요. 왜냐면 우리가 저 시간 항상 그러잖아 김종을. 아니 시간 그러네. 없다며. 아, 맞네. 쓸데없는 얘기가 무슨 시간 빨리 다 합시다, 빨리. 가져갔어. 빨리 진행해, 빨리. 자 그래서 최상 어쨌든 그 저기 YG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6만 원 초반인데 YG는 사실은 급등은 사실 블랙핑크 외에는 이렇게 그닥 뭐 이렇게 월드와이드로 지금 향하는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YG는 조금은 그렇고 이제 산다면 JYP. 그 반등은 할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1월 달에 이제 음반이 나오니까 그 음반이 뭐 정규 앨범의 가능성이 높고 그 음반 나오면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뭐 한 400만 장 정도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팀이니까 뭐 그 음반 판매로 인해서 1분기, 2분기 실적은 폭발할 수 있는데 그때가 또 정점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YG는 길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아마도 그 YG 실적의 내년의 정점은 상반기에 올 가능성이 높아서 이것도 뭐 투자할 만하긴 한데 너무 높은 수익률이나 길게 투자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관점이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엔터주에 대한 얘기. 그래서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그동안 얘들이 이제 워낙 이제 사실 이제 뭐 잘했기 때문에 얘들도 이제 계약도 다시 하고 또 신인도 키우고 그러면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제 조금 떨어진 거지. 큰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은 어쨌든 우리 이제 K 콘텐츠가 뭐 대세잖아요. 당분간.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핵심이 이제 YG, 아니죠. JYP. 하이브는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제 JYP를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김구라 연구소 이제 부동산 편인데 사실 뭐 이제 지난번 그 저기 밸런스 게임에서 그냥 김 소장은 진짜 내가 이렇게 보면 볼수록 느끼는 건데 참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 아니, 왜냐면 어느 때 막 진짜 무슨 폭주를 너무 하다가 어느 때는 또 뭐 갑자기 뭐 몸살이다가 그게 나의 매력이에요. 근데 매력이라고 하기에는 나 주변에 있잖아 그런 매력 갖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어. 골프할 때 박 사장도 그렇고 해가지고 있잖아 이런 사람들 뒤삭거리 하잖아. 결국 욕먹는 건 나야. 왜냐면 있잖아 내가 계속 이 사람한테 뭐라 그런 것처럼 비춰주니까 아니 저 김구라 말에 저거 있잖아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면서 왜 이렇게 김만한테 자꾸 잡들이 하냐고 그러는데 와서 해봐봐. 내가 가만히 있게 생겼냐고. 그럼 방송이 진행이 안 돼요. 아 정말 내가 아니 진짜 제일 편한 게 뭔지 알아? 그냥 옆에서 헛소리 하는 거야. 뭐가 됐든 간에 MC는 그걸 끌어나가야 돼. 근데 사실 패널은 그냥 헛소리만 하면 돼. 그리고 뭐라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그게 사실은요. 그거 사실 옆에서 있잖아. 그거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저 강호동 씨가 혹은 뭐 이제 그 뭐 스타킹 같은 거 할 때 한 30명 있잖아. 근데 거기서 있잖아. 김만 같은 생각을 갖고 오는 신인들이 있어. 근데 그런 친구들 계속 헛소리하고 그러잖아? 그럼 진행이 안 돼. 그러니까 그렇죠. 조금 이제 통제력을 갖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지. 다 이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부동산 편인데 최근에 이제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 뭐 그렇게 놀란 소식은 아닙니다. 평당 2억 신축 아파트가 등장을 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뭐 강남, 뭐 압구정, 청담, 뭐 어디죠? 청담, 청담입니다. 청담. 우리 평당 2억 아파트가 이제 기존에는 원벨리, 서초구에 원벨리가 2억. 그러니까 52평이 아마 106억인가 막 거래가 돼서. 그리고 전용 84도 72억 거래가 되니까 평당 2억 넘었는데
이제 강남구도 나왔죠. 사실은 근데 원베일리는 사실 이제 상승을 쳐서 그런 건데 여기는 이제 분양가가 그런 거잖아요. 아니, 아 지금 입주권. 입주권. 네. 청담 르엘이라는 아파트인데 여기가 청담 3익 아파트 이제 재건축한 아파트. 예전에 일반 분양을 작년에 했어요. 작년 6월에 분양했을 때 일반 분양가가 평당 7,209만 원. 그러니까 이번에 평당 2억 나온 게 공급 면적으로 45평인데 90억에 거래가 됐거든요. 근데 7,209만 원이었으니까 그러면 45평이 한 33억 정도. 아하. 일반 분양가가 33억이었는데 이번에 90억에 이제 야. 세 배. 최근에 이제 3배 오른 거예요. 3배 튕겼는데 네. 그때 이제 강남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니까 분양가 자체가 터무니없이 낮긴 낮았고 그래요. 그때 시세가 아마 50억인가 55억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서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낮게 출발했구나. 그렇죠. 분상제가 적용 안 됐으면 분양가를 50억에 때렸을 텐데 분상제 적용되니까 뭐 30 몇 억에 때렸는데 어떻게 됐던지 간에 그때가 제가 현장에 가니까 입주권 가격은 50억, 55억이에요. 이미 그때. 야, 50억이 뭐 똥개 이름이야? 50억을 누가 사 이랬는데 이게 90억이니까 그때 돈이 없었지. 돈이 있어도 못 샀을 것 같아. 사실은 근데 뭐 김 소장 같은 어떤 식견이라든 이러면 사실 돈이 있으면 배팅을 해야지. 2024년 6월 분위기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요. 원베일리도 그때 35억? 40억 하던 분위기니까 그때 50억 넘게 되면 강남의 신축이 무슨 50억이야. 이게 1년 만에 완전히 달라졌다니까. 나 근데 이거는 사실 문제라고 봐. 원베일리 지금 있잖아요.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국민 평형대인 네. 우리가 이제 전용 84로 좀 70매덕에 사는 거 조금은 오버하지 않느냐. 그거는 약간 에르메스 백 같은 느낌 아닐까요? 어떤 투자보다도 내가 사고 싶으니까 한강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 투자로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투자로 보면 우리가 저기 남 에르메스 백 사는 거 그걸 우리가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시장은 자정 기능이 있잖아요. 올해 상반기에 한강뷰가 나오는 34평이 72억 거래됐잖아요. 그 후로 신고가가 안 나오는 거로 봐서 그러니까 내 시장에서도 야 저거 72억 주고 살 바에는 그냥 압구정 사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김 소장이 항상 얘기하는 게 항상 김 소장은 우리가 돈 없는 건 알아. 하지만 그냥 돈이 있다는 전제에 물어보는 거지. 난 돈이 없잖아. 그 얘기는 이제 할 필요가 없어. 돈이 있어도 나도 72억엔 안 사지. 그치? 그런 것처럼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부동산에 지금 벌써 몇십 년 동안 해서 거기서 받아먹은 사람들은 그거를 사실 그냥 놓치질 않지. 이거 내가 봤을 때는 50개도 난 살만해. 라고 했던 거지.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이미 그 주변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불을 일궜던 사람이니까 충분히 나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지. 생뚱맞게 저기 있잖아. 뭐 나처럼 저기 뭐 김포나 일산이나 이런 데 살면서 갑자기 이걸 산다? 이거는 사실 쉽지는 않지. 그래도 양도세 많이 낼 거예요. 한 20억 내지 않을까 싶어. 이 정도 벌었으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요즘 이제 뭐 어쨌든 간에 뭐 부동산 소식은 이렇게 크게 이제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뭐 하나 저희가 어쨌든 이제 강남은 계속 이제 뚫고 있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신고가 계속 나오고 있다. 자, 그나저나 그 저기 지난주에 이제 제가 그 부천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 왜냐하면 사실 이제 부천을 선택지로 두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사실 부천이 이제 그래가 아니라 교통으로도 사실 좋은 곳이고 학군도 나쁘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고. 근데 이제 김 소장 같은 경우는 자기가 수원에 산다고 하니까 안양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래도 자기네 동네니까 그런데 내가 부천을 사랑하는 만큼 김 소장은 부천을 사랑하지 않아. 왜냐면 수원 사는 사람들이 굳이 부천까지 눈길을 줄 이유가 없어. 그렇죠. 왜? 주변에 뭐 용인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사실 뭐 김 소장처럼 수원 사는 사람 혹은 용인 사는 사람만 보고 방송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부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 해서 이제 조사를 좀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천이 약간 좀 예전만큼은 못하다라는 것에 김 소장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 조사를 해보니까 어때요? 일단 제가 갔다 왔지. 또 임장을 갔다 왔지. 토요일 날. 주중에는 바빠가지고 토요일 날 또 아침부터 나가니까 와이프가 어디 가냐. 그래서 일두가 미션을 줘가지고 가야 된다. 갔다 왔는데 부천 어디 돌았어? 일단은 뭘 어디 돌아 한 군데만 가면 되지. 힘들어 죽겠는데 그 시청역이라고 있어요. 부천시청역. 거기, 거기에 거기가 동네가 뭐야? 거기가 선도지구 지정이 된 은하마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재개발 선도 재건축 일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가 지정된 곳이 거기가 어디야? 중동이야 상동 어디야? 중동. 중동. 두 군데가 있어요. 은하마을. 은하마을하고 반달마을. 반달. 은하마을 2,387가구, 반달마을 3,570가구가 선도지구에 지정이 됐거든요. 반달마을은 지하철역이 좀 멀어. 그래서
걸어가기 싫어서 빼고 일단 은하마을 제가 갔죠. 은하마을의 대우 동부 아파트. 아, 여기가 이제 그러면 지어진 지가 벌써 한 20몇 년 됐네. 더 됐죠. 아, 이게 30년 되겠네. 95년도에. 그러네. 그러니까 30년 되고. 중상동 막 들어올 때. 그래서 지금 재건축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가보니까 은하마을 위치는 좋아요. 지하철역 바로 있고 길 건너편에 부천 시청 있고 중심 상업지역 있고 아파트 단지 안에 학교까지 있는데 현장 분위기 먼저 물어봤죠. 부동산 들러서 부동산이 또 다 문 닫혔더라고. 그래서 찾아서 가보니까 알아봐? 안 알아보지. 아, 못 알아봐? 아, 역시 부천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 뭐 개 닭 보듯이 보더만 넌 누구야 이래가지고 내가 유튜브 같이 한다니까 눈을 깜빡깜빡 대더니 어떻게 됐든 간에 앉아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얘기는 해주더만. 근데 어떻게 됐든 11호 대책 발표되고 풍선 효과는 생겼대. 그동안 이제 김 소장이 얘기했던 이제 풍선 효과는 주로 이제 남양주라든지 동탄, 구리 뭐 이런 구리 이런 데였죠. 데였는데 여기도 역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풍선 효과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거래는 굉장히 많이 됐다고 하는데 뭐 물론 중동 모든 지역이 거래가 된 건 아니고 지하철역 주변으로 그렇게 이렇게 은하마을이라든지 포도마을, 현대백화점 근처에 살기 좋은 거기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그래요? 가격이 억 단위로 오르진 않았고 한 3천만 원 정도. 3천. 그래도 거래가 되고 저렴한 급매물들은 대부분 빠졌다. 아니 근데 있잖아요. 사실 이제 그렇게 소위 말해서 거래가 안 되는데 사실은 진짜 해빙이 기운이 느껴지는 게 대단한 거예요. 거래가 아예 안 되다가 진짜 생으로 까지다가 조금이라도 남겨 먹는 게 그 얼마나 기쁜 소식이야. 그 사람들의 기쁨은 그렇게 너무 무덤덤하게 얘기하지 말라고. 무슨 뭐 맨날 강남 그래야 미래야 돼. 아니 강남만 뛴다고 그렇게 열을 내고 그러다가 아니 여기는 너무 담백하게 얘기하니까 근데 진짜로 좋은 소식 중에 하나네. 아 좋은 소식이지.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 떠나서 거래는 안 되는데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 거래가 잘 되는 게 그래요. 경제적으로도 뭐 이삿짐 업체들도 먹고 살고 좋으니까 일단 가격을 보니까 여기가 37평, 48평, 58평 세 개 타입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전용은 아니에요. 이제 공급 면적. 전형은 아니고 공급 면적인데 근데 분양 면적이 맞는 거야? 공급 면적이 맞는 공급 거야? 면적. 같은 의미인데 근데 공급 면적이 맞는 거야? 보통 우리가 공급 면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표기는 전용 몇 제곱미터로 하고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공급 면적으로 우리가 34평. 이거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실거래 내역을 볼 때 자 37평 들어가면 11월에 6억 3천만 원 거래된 거 나오거든요. 근데 주변에 보게 되면 10월에 8억 4천, 8억 5천 거래가 됐는데 갑자기 6억 3천이 웬 말이야? 그건 내가 보니까 저기네. 금매 아니면 저기네. 아는 사람들끼리 한 거네. 특수관계. 그러네. 그건 뭐 근데 뻔한 특수관계를 체크할 때는 이제 8억 5천, 8억 4천에 거래되잖아요. 특수관계 기준이 30%잖아요. 그러면 8억 5천 곱하기 30% 빼면은 그러니까 70%죠. 0.7 곱하면 이게 6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6억에서 조금 올려서 6억 3천 정도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가짜. 사실 김매 씨가 뭐 대단한 팁이라고 알려주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해. 지금 보면 아니 근데 다 8억 있었는데 이 사람 6억은 뭐지 그러면 아 가족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아니에요. 이걸 진짜 시세로 생각하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다니까. 하나만 보고? 6억짜리 매물 달라고 전화 와요, 실제로.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안 된다. 딴 데를 봐야지. 그 6억일 때는 그냥 가족이야, 가족. 이거는 가족이에요. 근데 부동산 사장님 또 귀찮아 죽겠다. 얘기 좀 해달래. 자꾸 전화 온다고. 아니 그냥 난 답답하네.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든지 볼 때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되는 게 아니 자기가 아무리 싼 아파트를 원한다고 해도 하나만 보고 거기다 그거 전화하면 어떡하냐 딴 데도 봐야지. 근데 이게 실거래 가격이니까 야 실거래 가격이 떴으니까 이게 실제 시세인 줄 알고 이제 연락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말씀. 몇 개가 거래가 돼야 이제 진짜 시세가 되는 그래요. 거고. 근데 요거는 누가 봐도 그렇고 이제 근데 가족인데 더 눈탱이를 못 갖건 결국은 세무조사 맞으니까 이렇게까지만 한 거예요. 요 정도까지 네. 마음 같아서는 더 5억에도 하고 싶은데 세무조사 맞는데 이제 제가 또 하나 팁을 하나 더 드리면 그러면 37평 사는 게 나으냐 48평 사는 게 나으냐 58평 잠깐만. 근데 있잖아 거기서는 내가 살 뭐 어떤 뭐 가족 구성원 이런 거 빼고 투자로 얘기하는 거야? 둘 중에 하나죠. 실거주할 수도 있고 투자할 수도 있는데 아니 근데 실거주로 어쨌든 간에 가족의 수에 따라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토지 거래가가 아니니까 전세 끼고 살 수도 있고 입주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 따져보자고요. 37평 같은 경우는 8억 5천 정도 해요. 전세가 5억 4천 정도니까 3억 정도면 3억 정도면은 투자할 수가 있죠. 58평은 12억 정도예요. 전세가 6억 얼마 정도 하니까 투자금이 한 6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치. 그러면 갭 투자하는 데 있어서 3억을 투자하느냐 6억을 투자하느냐 자 6억을 투자하면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부천뿐만 아니라 서울에도 찾아보면 6억에 투자할 때 있잖아요. 근데 3억으로는 서울에 투자할 데가 없거든. 근데 있잖아 사실은 지금은 갭 투자가 안 되잖아 서울은. 그러니까 얘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걸 자꾸 따져.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 아니 이거는 김 소장 코너니까 사람들이 그런다고 가뜩이나 요즘 김 소장 저 이상한 헛소리하고 앉아드는데 이거는 지금 왜 풍선 효과가 일어났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으니까 일로 옮기고 한데 그 얘를 서울로 들면 안 되지. 그럼 어디로 들어? 수원으로 들어? 아니면 저기 인천 딴 데 뭐 송도로 들든가 이래야지. 야, 인천하고 비교하기에는 아니, 중동이 나을 것 같아. 어쨌든 간에 근데 여러분들 말씀하실 때 그거는 맞네. 내가 어쨌든 간에 사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뭐 식구가 5이야. 그럼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50여 평 살아야지. 근데 투자할 때 중요한 투자. 거는 뭐냐면 그 지역에 따른 그 상황을 봐야 되잖아요. 3억으로 투자할 때 많지 않아요, 수도권에. 맞아. 근데 6억으로 투자할 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거든요. 그치. 뭐 송도도 있고 뭐 많지. 그렇죠. 그러니까 3억으로 투자할 때 쉽지 않다면 전세 끼고 살 때는 37평 사는 게 낫다. 그렇죠. 왜냐면 사실 이제 김 소장 같은 경우는 이제 6억 하면 차라리 구리 가고 많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구리를 예를 들었으면 괜찮잖아. 또 자기 아들 집이 아니야. 또 이런 구리 식으로 아들이라고 또 는 상관없어. 자, 그런데 그럼 내가 입주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6억까지 대출 나오고 내가 돈이 한 6억이 있는데 나는 부천에 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어. 그리고 재건축도 생각해 라고 하면 58평 같은 경우는 12억이잖아요. 그러면 앞서서 공급 면적이라고 했잖아요. 평당 가격이라고 우리가 계산하거든요. 그러면 58평을 12억의 평당 가격이면 2,086만 원 정도. 37평은 평당 가격이 2,200. 그러니까 37평이 좀 더 많이 고평가됐어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내가 실거주할 거다, 돈이 있다라고 하면 저평가된 58평을 사는데 왜 좋으냐면 재건축 하고 있잖아요. 선도지구. 대지 지분이 58평이 훨씬 많겠지. 그렇죠. 그럼 이왕이면 저평가된 대지 지분이 많은 58평을 사셔서 살다 보면 재건축이 될 수도 있다. 전세 끼고 살 때는 37평 돈 적게 들어가는 거 사라. 근데 내가 봤을 때 여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선도지구인데 사실 이게 되려면 김 소장 표현대로 하면 진짜 나 칠순대까지는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안 될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빨리 될 수도 있고 뭐 그건 모르지 뭐. 그치. 근데 어쨌거나. 그래도 중동에서 2개의 선도지구가 있는데 여기가 그 중에 1개라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있는 그리고 거예요. 사실 또 이런 말씀 드리는데 구리 이런 데는요 사실은 지금 재개발 지역으로 묶인 데가 워낙 노후된 데들이 많아서 사실 거주하는 데는 이 부천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여기 살기 좋아요. 여기는 앞에 이제 현대백화점도 있고 워낙 이게 현대백화점 있지, 지하철역 있지, 중심 상업지역 있지, 학교 있지. 사는 곳에서는 뭐 진짜 불편함을 못 느끼는. 근데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30몇 년 됐기 때문에 좀 아파트가 좀 노후해서 인테리어 하면 있는데 되지. 그 인테리어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부천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임장 갔다 온 얘기를 한 거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왜 부천이 왜 이렇게 조금은 옛날처럼 소위 말해서 좀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옛날에 뭐 아시아의 사룡 이런 것처럼 그래도 나름 수도권의 어떤 사룡 뭐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요즘 부천이 조금은 주춤한 이유가 뭔지를 그거에 대한 어떤 분석을 좀 해왔어요. 일단은 제가 현장 가서 또 물어봤는데 저는 이제 3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이제 사장님한테 물어봤지. 부천이 왜 이렇게 저평가 같냐. 나보고 알려달라 그러더라고. 자기네들도 이유를 모르겠다. 왜 그런지. 근데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건 사실은 먹고 마시고 놀 거리가 너무 없다. 부천이. 예, 어디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현대백화점 외에는 그게 옛날에는 뭐 아인스월드 뭐 이런 게 있었잖아. 모형 있는 거. 네. 요즘 그런 데 가는 것도 아니고 현대백화점 외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너무 놀고 마시고 먹고 자고 호텔도 맞바당한 거 없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 기반 시설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 하고 있고. 하긴 뭐 일산 같은 데도 사실 이제 집값은 조금 저평가돼 있긴 하지만 일산만 하더라도 사실은 갈 데가 많거든요. 갈 데가 많잖아요. 사실은 갈 근데 데가 여기는 많은데 서울 나가거나 인천으로 가거나 이런 거 외에는 없다. 마땅치 않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구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그래서 서울로 가겠지. 그러니까 구리도 근데.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다 근데 설명할 수는 우리가 없어. 사실은 저기 김인만 소장한테 그걸 알아보라고 한 건 우리 사실 부동산 어떤 지역 부동산 사장님의 얘기를 전해달라고 사실 제가 김인만 씨를 거기에 그래서 김인만 씨 어떤 그 분석 견해가 듣고 싶은 거지. 이제 나온다니까. 내가 3가지 중에 하나를 얘기했지. 좀 기다려봐요, 좀. 자, 하나는 그거고, 2번째는 신축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검단, 송도로 많이 빠졌대요. 맞아, 많이 신축 빠졌죠. 아파트 원하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은 빠져나간 게 또 2번째 원인. 사실 뭐 서울로 직장 다니는데 사실 조금 멀더라도 부천이나 검단이나 뭐 별 차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신축 아파트 수요는 뺏겼다. 3번째는, 이거는 정치인들이 얘기하면 매장당합니다. 이부망천. 이게 왜냐면
내가 또 그 근처에 사는 후배 불러서 밥도 먹었거든. 그 현지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야, 부천은 왜 이렇게 저평가야? 친구가 얘기하는 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천이 서울하고도 가까워. 제가 지하철 타고 갔는데 가선 디지털 단지에서 7호선 타면 20분? 아, 그럼 금방 가. 그러니까 이 후배가 힌트를 주는 게 너무 가깝고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 이부망천이 그거 아니에요.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라는 그런 약간 좀 과장된 표현인데 옛날에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한 정치인이 거의 매장이 됐었고. 매장됐죠. 그때 이제 그 정치인이 속한 그 당도 사실 그 당시 선거에서 굉장히 힘들었었죠. 힘들었죠. 근데 이게 왜 타당성이 있냐면 자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사업을 하다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이혼하고 재산을 분할하고 돈이 없어. 근데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의정부 가려니까 너무 멀고 수원까지 가려니까 돈도 쪼그러들었는데 굳이 수원까지 갈 이유도 없는데 여기는 가까우면서 가격은 저평가야.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죠. 출퇴근하기도 편하면서 가격은 저렴해. 근데 있잖아, 그러면 나는 역설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출퇴근하기도 가까운데 가격이 저렴해. 그러면 이건 메리트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가격이 좀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데 또 돈을 투자하는 사람은 경부축으로 빠져나가고 신축 아파트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약간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이 서울 출퇴근하기 편하는 그런 코스로 중동 신도시가 7호선, 1호선이 있는데 7호선은 그나마 아까 가격대가 형성돼요. 1호선은 더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1호선은 상대적으로 외국인들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분포해죠. 그래서 한마디로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집값 상승 압력도 좀 낮지 않나. 그래서 제가 뽑아본 게 또 KB 부자 보고서를 또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부천보다 이제 부천, 인천 붙어 있으니까 지역별로 좀 보게 되면 현금 10억 이상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 빼고 오케이. 현금이 10억 이상 있는 사람을 이제 부자라고 하거든요. KB에서는. 부자가 얼마나 되냐 그러면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한 47만 명 정도가 있는데 서울에 한 27만 명 정도가 있는데 가까이 있네. 제가 또 계산했지. 인구 대비 10억 이상 부자가 몇 퍼센트냐 보니까 서울은 2.23%. 꽤 많죠. 인천은 0.48%. 인구 대비 10억 이상, 현금 10억 이상이. 몇 명이에요? 한 10만 되네? 14,000. 아, 14,000. 14,000명 정도. 14,000. 부산은 3만 명. 인천의 2배. 때 비율을 보게 되면 0.93%. 대구는 0.88. 대구 확실히 그 저기 부자들이 많아요. 대구가. 대구, 부산이 인천보다 그러니까 경기도도 0.78%인데 그러니까 부천, 인천에 붙어 있으니까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비중이 확실히 작더라. 그렇게 물어본다면 분당도 마찬가지잖아. 재건축이 분당이 지금 되게 활성화된 게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 추가 분담금 5억 낼게 하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니까 재건축 속도가 쭉쭉 올라가는데 일산은 5억 얘기하면은 재건축 왜 해? 그냥 5억 내고 어떻게 해? 라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 거죠.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한마디로 좀 저의 어떤 생각을 섞어서 얘기를 해보면 지금 어쨌든 이사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수요나 이사를 하는 수요는 젊은 사람들이 감당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에게 부천이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닌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신축도 없고 뭐 인프라 이런 건 잘 돼 있지만 그렇다고 여기 들어가서 뭐 투자 수익을 크게 낼 만한 여지도 없을 것 같고 재건축도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그냥 빚을 더 많이 져도 서울로 가거나 아니면 차라리 그냥 아까 얘기했던 검단이나 이런 쪽으로 신축 이동을 아파트 하기 검단으로 때문에, 많이 가죠. 예. 그래서 부천이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 근데 저기 우리 저 김종희가 또 이렇게 의견을 내는데 김만식 생각은 어때? 신축 아파트 수요는 금단, 송도, 인천으로 빼앗기고 인프라는 좋으나 지역별로 경부 라인보다는 선호도가 떨어지다 보니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분들이 들어오니 가격 탄력성이 낮지 않나. 결국에는 가격이 말해주는 거니까. 근데 저는 역설적으로 지금 2, 3억으로 투자할 분들이라면 앞서서 제가 말한 부천에 저는 괜찮다. 2, 3억으로 재건축할 만한 아파트, 중동에 인프라 좋은 곳 입주해도 되고 투자하기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김만식 어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든 생각이 이게 사실은 너무 가까워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요. 너무 가까우니까 위성도시. 너무 가까우니까 그러네. 서울 차라리 서쪽의 위성도시인데 조금은 좀 떨어져서 자기만의 어떤 그런 숨쉴 공간이 좀 있었으면 일자리도 좀 있고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약간 문화적으로 사실 이제 부천에서는 진짜 뭐 사실 그냥 바로 가면 되니까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그래도 그 시의 어떤 시민들의 어떤 그 성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거기에 뭐 어떤 걸 유치하거나 그럴 텐데 사실 부천은 그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약간 위성도시 느낌. 그래서 모든 게 가성비잖아요.
37평이 8억 되면 충분히 괜찮지 않나. 그러면 32평은 6억 얼마 하거든요. 6억 얼마에 역세권 주변에 선도지구 지정된 곳은 분당에서는 눈 씻고 찾아봐도 못 사니까. 저는 투자 목적이나 실거주하기에는 괜찮다. 숨은 진주다. 아, 숨은 진주. 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가격이 가성비가 있으니까 이 가격 주고 어디 갈겨? 그러면 저기 내가 물어봅니다. 우리 김종현도 이제 얘기 들었잖아. 왕숙이야 아니면 밸런스 게임이야? 왕숙이야? 부천 지금 저 중동이야? 나 왕수. 김종현. 저는 부천이 난 것 같아요. 그러네, 나랑 똑같네. 왜? 아, 나도 지금 이 얘기를 자기도 들어보니 남양도 아니야? 아니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니 부천 있잖아요, 살기 좋아요. 그렇지. 현대백화점 나는 있고. 그냥 신축 아파트 할래. 아니 근데 내가 재건축 보니까 기다리기 싫어. 아니 이런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남양주는 사실 아직까지는 인프라가 거기 도농복합이야. 아직도 남양주란 데는. 왕숙은 아직 짓지도 않았어.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사실은 부천은 도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는 곳은 구축해서 그렇지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아니 왕숙이 다 짓고 낳는 걸 가정하고 얘기한 거지. 나는 5년 후에 왕숙을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저도 일단 뭐 집은 저도 막 그렇게 막 그러니까 신축에 꼭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은 없어서 뭐 가성비가 있다면은 거기서 그냥 살다가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이 나오면 살기 땡큐고. 좋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직 그래도 한 50년 살 거니까 더 100세까지 산다 치면 오래 살아라. 제가 사는 구간은 되겠죠. 뭐 그러면 뭐 나쁘지 않다. 그러면 일산하고 중동. 일산하고 중동? 나는 근데 일산이 좋지. 그러니까 나는 중동이 좋은데. 나는 일산이 좋아요. 뭐가 좋아요? 저는 중동이 난 것 같은데. 이유는 뭐야? 그냥 중동이 지하철 7호선 타고 가기 편하니까. 그치, 서울 가기는 뭐 편하고 그런데 나는 살기도 좋고. 일산이 왜 좋냐면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일산이 훨씬 제가 봤을 땐 그래도 방송 다니기도 좋고. 아 그렇긴 하지. 그래도 뭐 이런 얘기지만 약간 저는 중동보다는 그래도 멋과 맛이 있는 도시라고. 그건 맞지. 그건 맞아. 멋과 맛이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기 그건 때문에 맞아. 그래서 내가 일산을 선택하는 거예요. 서로의 입장이 다른. 나는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니니까 아무래도 7호선 라인을 생각을 한 거고. 이제 좀 밸런스 게임을 좀 이해를 하네. 이제 좀 이해를 해. 이해했어. 그래, 그럼 저기 이렇게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 밸런스 게임으로 넘어가서 우리 저기 김 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평당 2억을 넘는 아파트 해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합니다. 자, 청담 레일하고 반포 원베일리. 자, 김정현 하나 둘 셋. 저는 레일. 청담 레일? 나도 레일. 나도 청담 레일. 그 이유는 뭐야? 그냥 청담동 살고 싶어. 청담 사모님, 우리 와이프 청담 사모님만 만들고 싶어. 우리 저 김정현은? 저도 원베일리는 단지가 너무 커가지고. 여기도 커요. 여기도 큰데 원베일리는 뭐 앞뒤로 따져보면 고스터미널 쫙 연결되어 있는 그 느낌이. 백화점은 있는데. 그래도 저는 별로. 나도 그 원베일리는 너무 좀 닥치닥치 붙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약간 나 청담 르엘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분위기 자체가 청담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청담 르엘이 우리가 어쨌든 간에 여기는 사치제라고 봤을 때 이왕이면 진짜 사치스러운 느낌 나는 게 낫지. 여기는 한강뷰도 나오고. 원베일리도 한강뷰로 나오네. 그래서 이제 원베일리 저는 문제가 있어요. 신세계 백화점이 가까워가지고 너무 백화점 자주 갈 수도 있어. 와이프가. 그 주의가 필요해. 네, 킹구라기 연구소. 자, 저희 오늘 좀 사연 편입니다. 사연은 옛날에 우리가 얘기하면 저기 생선으로 말하면 약간 곰치 같은 느낌. 그냥 잡으면 버리는. 곰치 국 걸려 먹으면 시원한데. 진짜 맛있는데. 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사연을 뭐 버린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사연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올지도 모르고 많이 보내줄 수도 있고 또 사연의 또 질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방송용이냐 뭐 이것도 좀 우리가 좀 의구심이 있었고 했는데 근데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사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고 사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례하고 좀 빗대어서 생각하는 그런 좀 긍정적인 어떤 효과가 좀 재밌어요.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실 우리가 방송국에 한번 가져가려고 그랬었어. 그래서 그 방송사 CP가 이걸 해보겠다고. 그리고 또 그 친구도 사실은 우리 김종현 빠야. 그 친구도 그래서 좋네. 나한테 그러는 거야. 미리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야 여기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 아니고 형 그래도 미리 알려달래. 그래서 미리 알려주고 싶으면 본인이 제작하면 되지.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쓱 얘기했더니 그 CPA에서 이 경제방송은 사실은 쉽지 않다. 쉽진 않지. 위클리라는 거 쉽지 않다 해서 이제 약간 홀드된 상태인데 사실 저는 이 경제방송에 좀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 게 사실 요즘 이제 방송사가 있잖아요. 진짜 대작으로 해서 김연경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들이냐. 근데 사실 김연경이 제작비가 2억이 넘어요. 그렇게 비싸요? 2억이 넘어요. 뭐 하는데 그렇게 비싸?
뭘 뭐해? 거기 사람들이 오면 돼. 사람 많이 쓰고 많이 들어가고 그건 진짜 촬영이 김 소장이 생각하는 있잖아. 그런 스케일 아니에요? 그런 스케일이 아니야. 우리 정말. 우리는 맨날 생명하는데 이게 익숙해지니까. 우리 정말 학고방이야. 이건 그래요? 정말 그냥 좌판만 가면 하는 방송이고 근데. 우리 효율적인 방송. 근데 이 효율이 어쨌든 간에 방송사에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조만간에 우리 방송에 좀 러브콜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서 뭐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그럼 근데 도대체 그 광고를 어떻게 태우는 거야? 근데 사실은 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옛날에 뭐 저기 신동엽이 하는 무슨 뭐 짠하냐 그런데 보면 여기 음료 하나 놓고 하고 뭐 이러잖아. 근데 우리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냥 우리 돈 좀 주면 그냥 어디 간다니까 가가지고 쓱 해서 아파트 한번 보고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 뭐든지 다 하지. 아니, 돈만 뭐 줘봐요. 뭐. 기업 탐방 이런 것도 있으니까. 평양도 간다. 그러니까 뭐 저기 할 건 많다. 평양은 너무 나가셨다. 넘어갔어?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사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 사연편도 주식하고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저희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어게인님의 사연인데 이 사연은 사실 이제 그 작성자 어떤 닉네임에서도 그 정체성이 좀 담겨 있네. 이 백이라는 그렇죠. 게 이제 백종원 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네, 고령님 방송 꾸준히 챙겨보고 있는 30대 후반 솔로 남자입니다. 아니네. 자, 일산에서 말이죠. 혼자 살면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혼자 벌어서 생활비, 저축, 투자까지 모두 책임지다 보니까 늘 빠듯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요 크게 하고 있지 않다가 한창 말이죠. 백종원 대표님께서 방송에 많이 나오던 시기에 더본 코리아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3만 원대에서 더 오를 종목이다. 그런 말에 혹해가지고 29,000원대 조심스럽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분의 어떤 있잖아요. 사실은 닉네임도 그렇고 이분이 어떤 지금 처한 환경이 뒤에 얘기랑 저는 좀 맞물린다고 보는 게 이분이 주변에 소통하는 사람이 없네. 예. 왜냐면 여자친구도 좀 있고 뭐 주변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진짜 먹고 살기 바빠. 근데 이제 유일한 낙이 이제 음식 방송을 보는 건데 그러니까 백종원 씨 어떻게 보면 약간 뭐 경도될 수도 있죠. 그리고 백종원 씨가 사실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지금 논란도 진행 중이고 그렇습니다만 어떤 방송인으로서 그 전에 보여줬던 모습. 나는 근데 그 모습이 100% 가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모습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논란에 어쨌든 간에 본인이 이제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회사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사실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혹독한 시련기를 지금 겪고 계시는 중인데 이분이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백종원 씨한테 경도돼서 더본 코리아를 29,000원대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백종원 대표님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터지면서 지금 주가가 23,000원대로 하락을 해서 큰 손실을 맞았습니다. 지금 물타지 않으면 탈출 기회도 없다라고 생각해서 무리하게 추가 매수를 했고 지금 평단가가 27,000원대인데 자 지금 말이죠. 이 금액에 들어간 돈이 이제 4천만 원이 조금 넘는데 누군가에게는 작은 돈일지 몰라도 저에겐 정말 큰 돈이다. 근데 사실은 4천만 원은 누구한테도 다 큰 돈이에요. 그럼요. 나한테도 큰 돈인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이제 뻐꾸기 TV 가서 저희가 이제 협찬을 받아가지고 야구 선수라고 어쨌든 저희가 팀을 나눠서 골프 대회를 했는데 상금을 1,000만 원 걸었거든요. 1,000만 원 걸었는데 결국 이제 그래서 뭐 이제 이긴 팀이 한 700 정도 가져가고 진 팀이 한 300 정도인데 팀원들이 한 100, 한 7, 80씩 가졌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아무리 재벌이라도 놀면서 번 100만 원은 정말 큰 돈이다. 큰 돈이죠. 근데 4천만 원은 재벌이라도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저희가 뭐 그때 뭐 얘기해서 뭐 100억 얘기 그러는데 그거는 그때 상황에 무슨 예를 들자 그런 거지 4천만 원은 누구한테도 큰 돈이에요. 예, 그러니까 큰 돈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무겁다. 남극의 셰프 흥행으로 주가가 반등하길 기대했는데 결과는 오히려 부정적 이슈만 부각되고 제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가 이분이 참 막혀 있구나. 남극의 셰프로 사실 주가가 반등하진 않아요. 근데 주가가 반등하려면 뭐 실적이 뒷받침되거나 뭐 그런 게 있어야지. 너무 그러니까 그분이 사실 뭐 상장할 때 혹은 뭐 IPO 할 때 그런 도움 때문에 사실 생각보다는 주가가 많이 뛴 거였죠. 그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남극의 셰프에서 백종원 씨의 활약 때문에 주가가 뛴다? 그거는 절대로 아니 물론 백종원 씨의 이미지 때문에 뭐 불매 운동이 일어난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 때문에 어쨌든 백종원 씨가 이미지가 좀 바뀌어가지고 사실은 뭐 이제 어쨌든 간에 매출이 좀 늘었다 이런 거면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남극의 셰프 흥행으로는 절대 이거는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좀 우리 김종효가 정말로 아주 어목하게 좀 쓴소리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흑백 요리사 시즌2가 시작되는데 요게 넷플릭스 통해서 공개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다시 실망할까봐 두렵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흑백 요리사는 흥행에 성공할 수 있어. 근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뛰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일단 김정은 씨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하루에도 저는 말이죠 수십 번씩 고민을 반복하고 있다. 어떤 선택이 맞을지 김구라 씨 어떤 걸 거침없는 조언 부탁드린다 하면서 저는 사실 이제 주식에 대해서는 제가 조언을 드릴 수는 없고 우리 이제 김정은 씨를 통해서 한번 또 저희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30대 후반 독고 노총각의 답답한 고민 한번 시원하게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독고 노총각. 자, 김민만 씨, 사실 이제 주식을 모르는데 지금 이런 얘기들 들었을 때 어때요? 답답하네. 독고 노총각도 답답하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주가가 그러니까 백종원 씨가 물론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장도 하고 상장하는 데 도움이 된 건 사실인데 지금 상황에서 백종원 씨가 이미지가 좋아졌다고 주가가 급등한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뭐 새로운 브랜드가 나왔는데 그게 대박을 친다든지 어떤 뭐 프랜차이즈 하나 만들었는데 엄청난 상품이라든지 이러면 가능성이 있어도 흑백 요리사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길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판단력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분은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갑자기 사연만 하시면 이렇게 냉철하시지 갑자기? 냉철하게 얘기해줘요. 저도 이제 사실 그 웃음이 사실 이분의 상황은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백종원 씨가 사실은 이제 그동안 좀 억울한 게 있었어. 근데 이제 억울할 수도 사실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안 듣다가 흑백 요리를 통해서 그 억울함이 사실은 조금은 억울한 화살들이 멈춰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계속 그전에도 뭐 프랜차이즈 잘하던 분이었는데 마침 또 몇 개월 뒤에 준비하던 걸 런칭했는데 그 브랜드가 대박이 났어. 이러면 올라갈 수는 있어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 백종원 씨는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에 어쨌든 간에 이게 출연 계약이 논란 터지기 전부터 돼 있었기 때문에 나올 것이다. 근데 편집을 그분의 비중을 조금 축소할 수도 있고 근데 워낙에 말되네. 비중이 크니까 아주 축소는 못하겠지만 더 확장은 안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흑백 요리사에서도 그 당시 원에서도 백종원 씨는 그냥 명성을 유지한 거지 안성재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뜬 거예요. 사실 다른 요리사들이 뭐 에드워드 리라든지 마피아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뜬 거기 때문에 이 구조 자체가 백종원 씨가 확 뜰 만한 그런 구조는 저는 생각보다는 없다. 예를 들어서 흑백 요리사 2에 백종원 씨가 1편에 안 나오고 2의 요리사로 나와서 1등했어. 아 그러면야 뭐죠. 이러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는 있지. 이거는.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백종원 씨가 이제 그동안의 어떤 그 논란들이 다른 이슈라면 모르겠는데 그분의 어떤 직업과 관련된 그런 그동안 이제 그분이 쌓았던 그런 이미지랑 관련된 그런 배치되는 그런 뭐 원산지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혹은 뭐 예전에 이제 제작진들하고 어떤 트러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 이미지가 사실 추락한 거기 때문에 흑백 요리사 그거 한다고 한들 사실 그거를 사실은 단번에 뒤집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그 김종훈 씨의 얘기를. 그러니까 결국은 실적이 핵심일 텐데 일단 뭐 해외 매출로 뚫어보겠다. 이제 국내에서는 뭔가 좀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하니까 해외 매출을 좀 늘려보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국내에서 지금 해외로 나가서 잘 된 게 뭐 농심, 삼양식품 몇 개 그 사례들이 있지만 지금 뭐 소스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들을 해외로 가져갔을 때 정말 잘 될 거냐는 정말 판단하기가 어렵죠. 근데 제 생각에는 냉철하게 보면 확률이 좀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2분기에 적자를 엄청 크게 냈는데 이게 일시적인 비용 반영하는 과정에서 난 거기 때문에 이게 3분기에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은 당장 올라가진 않을 건데 제가 보는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 더본코리아가 잘못한 건 아닙니다. 모든 기업들이 상장 전에 최대한 몸집을 빌려놔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야 이제 상장 때 가장 많은 돈을 빨아들일 수 있으니까 일단 상장 전에 자기의 몸집을 최대한 불릴 수 있을 만큼 부려놓는 건 뭐 더본코리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상장 회사들의 문제인데요. 네. 근데 어쨌든 여기가 그러고 나서 논란 때문인지는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하게 지나고 나서 봐야 되겠지만 이게 분기당 1,000억이 넘던 매출이 올해로 들어오면서 800억, 900억대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란으로 뭐 백다방을 포함한 여러 프랜차이즈들의 매출도 꺾이고 가맹점도 좀 줄어들고 하는 것들이 지금 당장 실적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실적이 당장 나아질 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주셨다시피 뭐 이슈로 인해서 주가의 급등락은 있을 수 있으나 저는 그건 펀더멘탈의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 실적이 당장 회복될 만한 요인이 없다면 지금 보니까 제가 보기에 손실이 얼마 안 돼요. 지금 주가가 그나마 조금 반등해서 아까 평균 단가가 27,600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주가가 26,000원대 초반까지 그래도 조금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과감한 결정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아하, 손절하는 게 낫다. 물론 뭐 기간을 조금 늘리면 당연히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반등해서 매수 가격 위로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러면 나는 뭐 기회비용을 조금 날리더라도 일단 플러스 날 때까지 기다려 보겠다라고 하시면 얼마 차이 안 나니까 금방 날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 보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저는 일단 한번 빼서 현금화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정말로 내가 어떤 종목을 투자하는 게 주식 투자의 본질에 좀 더 맞는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여기서 얘기했던 뭐 그런 종목을 사셔도 좋고 아니면 뭐 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지금 뭐 저평가된 그런 종목들을 골라도 좋으니 제가 보기엔 여기서는 과감하게 좀 빠져나오실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나마 다행인 게 좀 있는 현금으로 좀 물타기를 해서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게 근데 사실은 저기 4만 원대 물리신 분들은 지금 이제 나오지도 못해요. 그렇죠. 그래도 손절매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4만 원에 사셨으면 아마 아무리 손절매라고 제가 얘기해도 안 하실 겁니다. 안 돼요. 네. 그 사실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아 그냥 상장을 안 하셨으면. 그러면 논란도 안 그것도 됐을 사실은 근데 그것도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진짜 또 잘못된 얘기예요. 사실 상장을 해서 그 논란이 불거진 게 아니라 상장을 해서 또 집중이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고. 근데 사실 이제 백종원 대표님께서 워낙 또 이제 뭐 위기를 많이 이제 헤쳐나오신 분이고 또 이제 저력 있는 분이니까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해서 그런 것들을 바로 이제 정비하고 백종원 대표가 사실은 또 꾸준하게 음식 사업 하실 분이니까 이런 것들을 다 바로 잡아서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져서 워낙 또 요리에 이제 감각이 있고 또 이제 또 대중을 또 이렇게 현혹시키는 또 그런 또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탤런트가 있는 분이니까 그런 것들 잘 이제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큰 어떤 또 나중에 이제 기회가 올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쉽진 않다. 그렇죠. 어쨌든 프랜차이즈의 본질이라는 게 가맹점에 계속 넓어져야 되고 가맹비를 많이 받아야 되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조금 안 될 것 같으니까 해외를 뚫어보겠다라고 했는데 해외는 더 어렵죠. 그것도 무언가 확실한 제품이나 제품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닌 이상.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지금처럼 손실이 많이 줄어들었을 때 탈출하고 조금 쉬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다. 그래요. 예. 탈출하고 쉬어라. 네. 그러니까 이분이 앞으로 이제 주식 투자할 때 이런 단견으로는 하면 안 될 것 같아. 백종원 씨가 뜨니까 와 했다. 그러다가 또 사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또 그러다가 또 이제 남기 셰프 진짜 1년만 해가지고 이게 또 대박 나면 또 다시 이제 주가를 회복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런 생각을 좀 버리셔야 되고 그냥 흑백요리사를 그냥 재밌게 백종원 대표 어쨌든가 투자자니까 재밌게 그냥 응원하는 마음으로 보시고 그거를 이제 주식시장하고 연결시키는 거는 무리가 있다라는. CEO의 능력이 매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액션이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뭐 지금 흑백요리사 잘한다고 해서 매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흑백 요리사 보고 맥주 한 잔 먹고 팔아라. 그래요. 예. 자, 그럼 말이죠. 이제 저희가 이제 부동산 관련 저희가 이제 사연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10월에 이제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 부부입니다. 예. 오늘 방송에서 그 밸런스 게임을 보면서 김인만 소장님의 조언을 꼭 듣고 싶어서 이제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예. 전 예상보다 빨리 임신 소식을 알게 돼서 결혼 전에 이제 신혼집을 좀 마련해야 돼요. 요즘 뭐 이런 분들이 많죠. 예. 몇 달 동안 이제 임장을 다니면서 예산 안에서 가능한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알아봤고 3곳으로 이제 후보를 압축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마곡 엠벨리 7단지. 그러니까 이분이 좀 돈이 좀 있는 분이네. 돈 있어. 내가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마곡 갔다 왔거든. 아 진짜요?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이제 식물원이 있어. 저 아이와 함께 갔다. 아 식물원 있죠. 거기 원그로브라고 있더라고. 거기 이제 상가 가서 음식도 먹고 그랬는데 야 마곡이 정말 그 LG. 그거 대단하더라고. 근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실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아 좋아졌죠. 큰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공실률은 그럼요.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은 좋아요. 적은 편인데 아주 뭐 고급 어떤 프랜차이즈 그리고 고급 식당 가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동네 가치를 또 말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소비가 있는 거니까. 맞아요. 좋더라고 마곡. 코엑스도 있어요. 코엑스. 자, 이거 좀 돈이 있네요. 그다 싱글 레미안 에스티움. 그다음에 위례 센트럴 자이. 자, 모두 이제 30평대니까 내가 보니까 공급 평형대로 보면 그래도 한 10억 넘는 거래다. 20억. 아 그래? 네. 세 개 다 거의 20억 가까이 가는. 아 그래? 오. 돈 좀 있어요.
20억대야? 네, 19억 정도 하고 아, 있습니다. 그래? 세 개 다가 가격대는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지역의 이제 대장급 아파트만 기준으로 고려했습니다. 부부 모두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 출퇴근 여건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세 곳으로 압축한 이유는 같은 예산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 몸테크가 가능한 지역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희가 직접 거주하면서 버티는 몸테크에 대한 자신이 없다. 왜냐면 이게 있기 때문에 고생 안 하고 싶어. 그럼. 고생 안 하고 싶어. 이거 있는데 고생하는 사람들은 수행자들이지. 그잖아. 그럼 이거 있는데 그거 수행자들이야. 그거 쉽지 않아. 정비사업 가가지고 재건축 가서 고생하고 매덕 오르느니 나는 편하게 살고 매덕 더 벌겠다. 그럼 우리가 이제 결국은 본질적으로 그런 고생을 하면서 아니 내가 돈도 벌고 있는데 이게 어느 날 그러는 거야.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면 되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내가 봤을 때는 몸테크에 자신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 자, 대신 말이죠. 평지이고 신도시급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을 우선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세 곳 중에 실거주와 투자 함께 고려했을 때 가장 그래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해서 밸런스 게임 형식으로 솔직한 평가를 듣고 싶다 하면서 이렇게 여쭤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봐, 돈이 있네. 아파트 매수하고 나면 여윳돈으로 한 2, 3억 정도가 남는데 와, 그래도 남아? 그러면 이제 최소 한 5년 이상 장기 투자할 종목만 두 가지 정도만 추천받고 싶다 해서 큰 욕심은 없고 5%에서 10% 이게 욕심이 있는 거지. 욕심 많네. 집도 사고 이거 뭐 아니 그리고 있잖아. 연평균 5에서 10이잖아. 이거 엄청나게 진짜 이득 보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불장이야. 좋은 종목 투자하면 이게 되는데 장이 항상 불장이야. 우울할 때는 이렇게 내는 사람들이 없어. 그렇죠. 자, 어쨌든 내가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 같은 걸 지금 보니까 직업적으로 이제 전문직, 뭐 이제 그러네요. 재택이 가능한 뭐 이제 IT라든지 개발자 뭐 이런 사람들 그런 것 같아.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기네들 일하는 거에 있어서 에너지도 많이 쏟으니까 뭐 잡다하게 뭐 이것저것 하고 싶지도 않고 한 5년간은 꾸준하게 그래도 뭐 자기 어떤 원천 기술이 있으니까 수익은 보장이 되는 그런 직업군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우리 김인만이 이제 지난주에 그 밸런스 게임 하면서 좌고 우면하고 막 이런 거 보면서 김인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세 개를 나를 시험에 드는 거야. 내가 보니까 이거 자기네들이 벌써 다 정해놨어. 근데 봐봐, 자 맥주 먹으면서 이제 야 김인만 봐봐, 저런 소리 하고 앉았지. 뭐 이렇게 볼 가능성이 나는 있다는 거는 거지. 나를 시험에 들게 하네. 자, 그런 말이죠. 우리 저기 김인만 씨의 어떤 의견 한번 듣고 싶은데 우리 저 김종효도 이렇게 딱 봤을 때 나는 사실 신기라고 위례는 안 가봤고 마곡만 가봤는데 김종효 그냥 뭐 느낌상으로 저라면 뭐 지금 직장이 어디신지 모르겠는데 직장만 직장 아주 상관없대. 오래 멀지 재택근무만 않다면 돼. 저는 위례 센트럴 자이. 아 왜? 위례도 가봤고 저는 뭐 여의도에 주변에 있으니까 신길도 뭐 항상 지나다니다 봤고 마곡도 가봤는데 저는 뭐 마곡의 어떤 그런 신선함도 좋지만 이 위례가 아래쪽으로는 경부 라인으로도 연결돼 있고 서울 접근성도 좋고 맞아. 그다음에 거기 단지도 생각보다 거기도 굉장히 큰 데다가 쾌적하고 한가지고 좋아. 그리고 바로 이제 송파 연결돼 있고 그리고 또 스타필드도 있고. 그렇죠. 어허. 그걸 생각해 보면 저라면 위례 센트럴 자이로 간다. 아, 위례. 나는 마곡 아니면 위례인데 나는 아무래도 이제 그 생활권이 이제 일상권이니까 나는 그냥 마곡이 낫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김종현은 위례. 자, 김인만은 어때요? 1순위, 2순위, 3순위 해줘 봐봐. 와,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마곡, 2순위 위례, 3순위 신길. 아, 그래요. 일단 사실 다 비슷해요. 왜냐면 가격이 거의 똑같대요. 19억 얼마니까 현재 가격에는 사실 현재 가치가 다 반영돼 있으니까 선호도의 문제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베팅을 해야 될 문제인데. 근데 나 여기서 궁금증이 있는데 위례하고 마곡은 대충 우리가 알겠어. 근데 신길이 왜 이렇게 비싸? 신길 뉴타운이잖아요. 그래도 영등포의 신축 아파트인데 아, 그래. 이 정도 가격은 가야죠. 아니 지금 강북에도 괜찮은 신축 아파트 15억, 17억 가는데 이게 19억, 20억이 비싸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사실 신기라면 사실은 약간 좀 그 대방동이나 이런 쪽 느낌이어서 약간 인천 같은 느낌? 아니 인천 같은 느낌이 아니라 사실 이제 여의도 어떤 그런 핵심 이런 느낌은 당연히 이 가격은 살 수 없고 사실 그 저기 약간
신길 약간 대방 이런 느낌인데 거기가 그래도 여기가 뉴타운 개발해서 이런 아파트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 이게 한 개만 있으면 주변이 노후가 됐는데 노후된 지역이 아파트가 여러 개가 생기다 보니까 주거 인프라가 좋아진 건 맞죠. 그래요? 지하철역도 있고. 하긴 근데 저기 사실은 신길이 옛날 그 구도심 느낌만 좀 지우면 여의도도 가깝고 그죠? 강남 가기도 그럼요. 가깝고 좋지. 그리고 신안산선도 근처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의도 가기도 이제 앞으로 더 편해지고. 그리고 공항도 가깝고. 그래서 장점은 있어요. 어. 그래서 세 개 다가 좋은 아파트는 맞아요. 다 맞는데 일단 제가 마곡을 찍은 이유는 마곡 엠벨리가 지금 1단지에서 14단지하고 몇 개가 더 있는데 7단지가 제일 좋은 아파트인 것도 맞고 더블 역세권에 그래서 서울의 마지막 택지지구 인서울이라는 점이 저는 일단 높은 점수를 줬고 아 서울이다. 위례는 어쨌든 하남이니까. 뭐 신길도 물론 서울인데 제가 또 하나 본 거는 가격이 떨어졌을 때 얼마까지 떨어졌을까 2022년 2023년 떨어졌을 때 바닥을 보니까 봤구만. 일단은 위례는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 많이 떨어졌을 때는 한 7억 8천, 8억까지도 이게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더라고. 속된 말로 그 저기 우리가 이제 방송용으로 우라가 있네. 우라라고 해요. 우라. 아, 우라라고요? 우라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언듈레이션이 좀 있다는 걸 우라라고 그래. 하고 신길도 9억 8천까지는 떨어졌는데 마곡은 그 정도까지는 안 떨어졌더라고. 여기 전체가 세핑이니까. 입주 연도를 보게 되면 다 비슷해요. 신길은 2017년에 입주했고 위례도 2017년, 마곡은 2014년이니까 뭐 비슷비슷한데 하락폭 충격이 빵 왔을 때 소위 말해서 미국이 갑자기 물가가 올라서 기준금리를 막 올려. 공포감이 조성이 돼서 빵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주식, 부동산. 빵 떨어졌을 때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느냐의 체력을 봤을 때 마곡은 잘 버텼다는 거죠. 떨어졌을 때도 크게 안 떨어지더라. 그렇다면 앞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으나 어떤 충격이 왔을 때도 잘 버티는 것도 본다면 주거 인프라가 좋고 서울에 사실 마곡 살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 이분이 몸테크한 거 싫으니까. 만약에 몸테크할 수 있다면 저는 성산시형 아파트 정도. 재건축하는 성산시요. 거기는 한 제일 23평이 제일 크거든요. 그거 한 17억 정도, 16억, 17억 하는데 저는 투자 목적이면 거기 들어가서 나머지 돈으로 주식 좀 수익률 좋은 거 하고 몸테크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고생하기 싫다니까. 배가 불렀어. 배가 불러서 싫어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여기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센트럴자이 선택한 이유는 위례는 앞서서 이제 우리 삼두가 좋은 장점도 얘기해 줬는데 위례의 단점이 지하철이 불편하거든요. 그쵸, 위례 지하철이 신사선, 위례 과천선이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주민들이 처음 신도시 개발할 때 부담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지하철이 좀 빨리 생각보다 물론 생각보다 늦지만 속도를 내서 교통망이 좋아지면 추가 상승 여력, 미래 가치도 있지 않을까. 아, 근데 우리 저 김 소장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네. 사실 있잖아요. 위기가 왔을 때 사실 옛날에 호시절에는 다 방송 많이 해. 근데 요즘이 사실 위기잖아. 그래서 방송이 사실은 진짜 방송계가요? 많이 없어. 그런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놈들 하거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사실은 저기 신길 같은 경우는 그게 있네. 진짜 신길은 진짜 그 구도심이 완전히 사실은 재개발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어쨌든 구역을 나눠서 어쨌든 간에 재건축하는 거잖아요. 신길은 이제 뉴타운이니까 재개발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가 되긴 했는데 물론 신길도 좋긴 하죠. 그래서 선호도의 차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저는 신길이 재개발이 된 거야?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 아 재개발. 몇 빌라들. 세대? 몇 세대? 신길이 지금 보면은 1722세대. 그러니까 ST움이 1722세대고 거기에 뭐 SK 아파트도 있고 아파트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런 대단지들이. 참고로 ST움이 2015년인가 분양할 때 분양가가 5억 몇천 했었거든요. 그 길거리 지나가는데 팜플렛하고 물티슈를 주더라고. 얼마예요? 5억 얼마래. 신길이 뭐가 5억이야? 하고 지나갔는데 여기가 이렇게 올랐네. 그렇게 따지면 안 오는 데는 없어. 일산 이런 데 그런가? 빼고는. 근데 신길은 이분들이 그러니까 주변 환경을 꽤 따지는 분 같은데 신길에는 내가 왜 이 사람이 신길을 했냐면 내가 보니까 처가가 이쪽인 것 같아. 갑자기? 아니 느닷없이 신길이잖아. 아, 그잖아. 마곡 위례는 대충은 이해가 가. 그래. 교회. 봐요. 신도시급 인프라가 잘 갖춰진 거. 근데 신길은 사실 구도심에 여기가 동현이 이제 구리처럼 전체를 싹 갈아엎은 게 아니라 지구를 선정해서 이제 재개발, 그래도 여기도 재건축하는 이제 거잖아.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인프라 좋아지긴 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옛날보다 거니까 엄청 좋아졌어요. 신길은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신길 좋아. 처가 혹은 처가? 뭐 이제 애를 봐줄 수 있는 누군가가 옆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럴 수도 그런 있겠네.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신길로 가야 되나? 아니 그거는 뭐 근데 내가 보니까 또 이제 그거 신길을 완전히 내가 봤을 때는 일본으로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부부간에 합의가 안 된 것 같아. 아,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것까지 저희가 이제 추론하는 그 재미가 있죠. 그리고 1, 2, 3번이면 마음속에 음식점이 또 메뉴 위에 있는 게 제일 맛있거든. 그래요. 내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읽었지. 자, 그리고 이제 그 저기 그 5% 이상에서 장기 투자 어쨌든 한 2억, 3억. 뭐 그러면 저기 이분은 딱 저기네 ETF네. 고배당. 고배당 ETF도 좋은데 종목은 하나를 얘기한다면 현대차 하시면 되죠. 현대차는요 현대차. 지금 가격에도 일단 배당 4% 나오는데 그러네. 그러니까 현대차는 주가가 빠질 수도 있지만 배당 4%는 나오니까 말씀하신 뭐 5%는 아니더라도 매년 4% 정도는 충족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고배당 ETF는 만약에 하실 거라면 저는 뭐 형님한테도 동일하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지금 2, 3억 정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절반을 예를 들어서 현대차를 산다면 1억 정도를 한 100개 정도로 쪼개서 매달 100만 원씩 사고 그걸 IRP나 뭐 아니면 그 연금 그 자기 연금 같은 계좌를 이용해서 세금 절약도 할 수 있는 그런 활용을 해가지고 분할해서 사시면 좋겠다. 아, 그냥 1억을 현대차 다 사면 안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1억은 현대차 사고 아, 1억은 사고? 1억은 만약에 고배당 ETF를 할 거면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그 고배당 ETF를 100만 원 쪼개서 계속 하면 세테크도 할 수 있으니까 뭐 물론 다른 세테크도 하고 계시겠지만 아니 그 저기 지난번에 그 저기 정정할 게 있다면서요. 네, 그 IRP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 총 불입 한도가 1,800이고 세금 혜택이 있는 건 900만 원까지. 그때는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1,800만 원이 다 혜택이 있는 것처럼 제가 얘기했죠. 김종효가 다 할 수는 없어요. 네, 너무 다 할 친절하네. 다 할 수는 틀린 것까지 정정을 해. 틀린 거 정정. 난 틀린 거 다 그냥 넘어가. 그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어쨌든 근데 뭐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사연을 소개했는데 확실히 이제 그 사연이 이제 군더더기가 없네. 좋네. 딱 깔끔하게 해서 요즘 이제 저희 이제 구독자도 많이 나오고 있고. 좋습니다. 네, 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 한 2월경에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미리 좀 공개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결국은 한 2월 달 정도에 저희가 이제 홍대 정도 해가지고 한 200석 규모로 해서. 홍대 저희가, 200석 있을까? 200석 있죠. 네, 200석 정도 해서 이제 가격은 김인만이 뭐 10만 원 받자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5만 원 정도로 한번 좀 결정을 해보는 나는 20만 원 받고 싶어. 왜냐면 5만 원 정도 받으면 거기 대관료 내죠. 아, 그렇죠. 우리 그런 거 또 내야지. 한 푼도 먹은 게 없어. 나 그거를 먹겠다는 생각도 없어. 근데 여기 이제 스태프들도 뭐 어쨌든 그렇죠. 뭐 어쨌든 그동안 또 인건비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크게 뭐 반하지 않는 선에서 5만 원 선에서 알차게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하는데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또 5만 원 냈으니까 뭐 나중에 사은품도 주고 수건도 주고 티셔츠도 주고 진짜로? 여기에 또 무슨 뭐 누구 슈카도 데리고 오고 뭐 연예인 가수도 데리고 오고 5만 원 갖고 그렇게 그럼 할 수가 50만 원 없습니다. 내요. 그걸 할 수가 없어. 그냥 우리 간신히 돌아가는 비용 정도 나오는 거야. 나 이걸로 돈 가져갈 생각도 없어. 예? 그러니까 5만 원 해서 200명 해봤자 1,000만 원이잖아. 이런 말씀 드리는데 내고 하면 뭐. 나 출연료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저만 한다고 하면 돈 안 받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또 여기 움직이는 인건비도 좀 있고 하니까 저희가 그렇게 해서 대신 또 여러분들 뭐저 또 5만 원 냈더니 정보는 하나도 없고 저 김막 헛소리만 계속 내가 하고 슈카 모자 쓰고 나올게. 김종효 그나마 좀 괜찮은 소리 하는데 저 김만 헛소리만 뻘짓하고 앉았고 막 이러면 여러분들 그냥 팬심의 차원에서 그냥 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와, 그래도 제 강연 들으면 또 솔선한 정보가 네, 나오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하죠. 야, 그럼 뭐 내가 솔직히 얘기로 김만한테 무슨 팬심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재테크에 대한 시야를 여러분들 그럼요. 넓혀준다고 생각하고 그럼. 그렇게 해서 한번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저희가 주제를 좀 잘 선정해서 여러 가지 좀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막 그런 거야. 아 200명 너무 즐거워요. 뭐 500명 해주세요 이러면 저희가 미리 좀 예약을 받아서 이러면 또 우리가 그때는 와, 좀 500명? 장소를 넓혀볼까 하는데 200명 정도로 일단 출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500명 좋네. 자 저희 또 이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